자, 19페이지 이제 건강 모형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본 거는 이제 질병 발생 이론이라고 했고 지금은 건강 모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건강 모형에서 나오는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냥 건강은 이런 거야. 질병은 이런 거야. 그래서 건강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쭉 설명을 하는 거고 방금 전에 봤던 역학적 삼각형 모형, 거미줄 모형, 수레바퀴 모형은 이 질병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보건에서는 역학에서 이 세 가지 이론을 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건강 모형은 그냥 우리가 개념적인 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리학적 모형부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시대 순으로 봤을 때 가장 과거. 그래서 언제쯤 생각하시면 되냐면 질병의 원인균을 막 발견했던 시기 한 1800년대 중후반 그쯤 생각하시면 돼요. 19세기 후반, 중반에서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때는 뭐냐면 질병의 원인균을 처음으로 발견해낸 거야.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질병 발생을 설명하던 시기였고요. 자, 요때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는데 과학적인 철학의 주요 바탕이 뭐였냐면은 정신, 신체, 이원론이라고 했어요. 심신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별개의 것이다라는 거에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몸은 신체는 신체고 마음은 마음이야. 두 개는 별개의 개념이지 뭔가 우리가 지금은 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신체도 치료를 하지만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심리적인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별개인 거예요. 영혼을 완전해서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영혼을 아예 배제하고 오로지 그냥 기계론적으로만 본 거야. 인간을 기계처럼 본 거예요. 질병을 설명할 때 있어서는. 그래서 심신이원론의 등장과 함께 이제 생물학에서는 세포 이런 거 세균설이 확립이 됐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에 걸려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이 콜레라의 원인은 비브리오 콜레라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이 원인이야. 그럼 그 세균만 없애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화,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한 설명을 완전히 배제하고 생물학적인 구조와 과정에서의 발생을 설명했다라는 건데 뭐냐면 그러면 누구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들어오면은 콜레라에 걸리는 거야. 그렇게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제를 해버렸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원인균이긴 하지만 얘가 어떤 데 사는데 지저분한 물에 위생관리가 안 된 물에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비브리오 콜레라균을 두 명이 똑같이 마셨다라고 해볼게요. 둘 다 똑같이 걸릴까? 아니에요. 평소에 건강관리가 잘 돼 있고 면역력이 좋았던 사람은 조금 약하게 걸리거나 안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심하게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했어. 그냥 이 균이 몸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콜레라에 걸려. 신체적으로만 이렇게 설명했던 것. 그래서 질병 자체를 오로지 이 우리 신체의 생물학적인 구조만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계론적 관점. 우리의 신체를, 그러니까 정신은 아예 신의 영역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 우리 심리적인 것은 신의 영역,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분리된 거고, 우리 신체는 그냥 영혼이 담겨있는 그냥 기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영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의 기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를 영혼이 배제된 기계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병은 뭐다? 우리 몸의 신체의 어떤 세포, 어떤 구조가 비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뭔가 엔진이 고장나든 뭐가 고장나든 그냥 그 고장난 것과 똑같이 질병을 설명한 게 이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그러면 질병의 치료는 어떻게? 엔지니어가 자동차를 고치듯이 사람도 의사가 개입해서 그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면 된다라고 본 게 생의학적 모형인 거죠.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생물학적 일탈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일탈이 뭐예요?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일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병은 나의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게 질병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건강은 뭐다? 신체가 그냥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면 그건 건강이야.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를 안 했어요, 아예. 뭐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건강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기능 이상이 없고 질병이 없는 상태가 그냥 건강이다. 그래서 건강과 질병을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질병, 이상이 없으면 건강. 자, 이렇게 두고 있는 것. 자, 특정 병인설, 질병의 원인은 특정 병원체, 그 병원체가 질병의 원인이야. 오로지 그거 하나만 원인이야 라고 봤던 거예요. 자, 질병 발생에서 특정 병인이 있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비브리오 병원체가 콜레라의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 비브리오 콜레라 균이 어디에 살아요? 깨끗하지 않은 물의 관리가 안 되면 균이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런 비위생적인 음용수가 결국은 우리가 원인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했어요. 물이 깨끗하지 않고 그런 거 상관없어. 균만 없으면 돼. 그냥 이렇게만 본 거예요. 자, 과학적 중립성과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다. 자, 인간을 기계와 같은 존재로 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서 정비소 가면은 막 그 엔지니어가 너는 어떤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왔으니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차든 간에 그냥 딱 정해진 대로 고치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 발생의 기전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 자동차가 고장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것도 똑같아. 그러면 치료도 어떻게? 그냥 과학적으로 딱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봤던 것. 그래서 뭐 사회체계, 정치,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모두 배제했다라는 것. 그래서 질병 건강관리, 질병 발생, 모든 질병 치료에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은 모두 배제하고 설명을 했다라는 게 이 생리학적 모형의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과도한 개입주의. 그러면 그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기능에 이상이 생겼어. 질병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자동차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비소 가야지. 똑같이 사람의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겼어. 그러면 의사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과도한 개입주의. 예방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치료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자, 건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럼 건강은 뭐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가 건강이다. 그래서 질병에 부속화된 건강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리학적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고, 자, 두 번째 나오는 모형은 생태학적 모형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질병 발생 모형에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 있었죠. 자, 그게 이 생태학적 모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묶어서 그냥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질병, 인간은 무언가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고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를 가지고 균형을 이룰 때는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을 환경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병인은 병원체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숙주의 면역력이 좋아지거나 낮아지거나인데, 이 환경은 숙주가 면역력이 좋게, 숙주가 건강하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불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병원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여름에 덥고 습하면은 병원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환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요인 병인은 병원체 자체의 생존 능력, 증식 능력, 병원체가 숙주로 침입하는 능력,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들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요인, 병인의 특성이고, 자, 숙주는 숙주 자체의 생물학적 요인, 그 숙주의 연령, 성, 종족에 따라서 더 쉽게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잘 안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개인의 행태 요인들, 그 다음에 체질적인 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질병에 잘 걸리는 사람 있고 덜 걸리는 사람 있고, 겨울만 되면 감기 달고 다니는 사람 있고 감기 잘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숙주 요인이고요. 환경 요인은 환경에 있는 생물학적인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같은 것들이 환경 요인에 해당이 돼요.
자,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 지금 교재 그 보건행정교재에는 없는데 요게 공중보건 교재에 있어요. 그리고 공중보건에서 다시 할 거니까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막 적고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이거를 막 다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환경이라는 받침대. 자, 받침대는 환경이고요. 저울이 올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저울의 양쪽 끝에 병인, 숙주가 올라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 저울이 기울면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에요. 이 지렛대가 수평을 맞추고 있으면 건강이 유지된 상태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기울어지면 질병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만약에 병원체 요인이 이제 요만했던 병원체 요인이 뭐 생존 능력이 커지든 증식 능력이 커지든 침입 능력이 커지든 뭐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커지든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쪽으로 무거워졌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얘는 뭐 때문에? 병원체 요인 때문에 기울어진 거. 그럼 질병의 원인이 병원체 요인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병원체 요인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막 이렇게 농사가 완전히 망하고 그랬고 먹을 게 없어. 식량이 없어. 숙주들이 그래서 못 먹어서 막 이제 그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럼 숙주의 감수성이 원래는 요만했었는데 감수성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숙주 때문에 또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숙주 요인에 의해서 균형이 깨진 경우. 자, 이번에 환경은 숙주와 병인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환경이 이쪽으로 갔어요. 병인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누가 무거워져요? 환경이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무거워지겠죠. 받침대가 여기로 옮겼으니까 여기가 무겁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영향을 준 거예요? 환경이 숙주에게 불리한 환경이 된 거예요. 숙주가 무거워지게 만든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환경이 좌측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E의 변화가 H의 감수성을 증가시켰다는 건 뭐냐면 E가 환경이에요. 환경이 이쪽으로 가서 H, 숙주의 감수성을 증가시켰다. 결국은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환경이 왼쪽으로 가면은 숙주가 무거워져서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환경이 숙주에게 불리한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요 내용들이 옆에 여러분 그 옆에 날개에 다 적혀 있어요. 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설명 지금 들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환경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누가 무거워졌어요? 병원체, 병인이 무거워졌겠죠.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환경이 병원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얘가 무거워져서 기울어졌다. 이렇게 질병 발생을 설명한 게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고든의 지렛대 이론에서는 건강 증진 뭐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질병,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봤던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현대에 와서도 사용이 되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건강 증진까지도 설명을 하지만 여기 고든의 지렛대 이론에서는 그냥 질병 발생만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다. 어떤 식으로든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 자, 클라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클라크라는 학자가 뒤에 가면 또 잠깐 나오는데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해서 이거를 3원론, 세 가지 원인,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에 넘어가면은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에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생태학적 모형은 아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 생태학적 모형이 하나다.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을 가지고는 병인이 명확한 질병, 병원체 요인이 명확한 감염병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모형이긴 한데 만성질환이 막 이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생태학적 모형으로는 이 질병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두된 게 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행태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같은 행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형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 자, 개인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형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바꿨어요. 앞에 병인, 숙주, 환경에서 병인을 빼고 개인의 행태 요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숙주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개인의 행태 요인. 그래서 병인이 빠지고 개인의 행태 요인이 들어간 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 숙주 요인이라고 하면은 숙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감수성 같은 것들, 유전적인 특징 같은 거겠고요.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뭐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개인의 행태 요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것들. 그래서 행태적인 측면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걸 설명하는 모형이 사회생태학 적 모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발전된 모형이 전인적 모형이다. 요거 잠깐만 여러분 옆에 팁에 보시면은 개인 행태 요인이 강조되는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자, 과거 급성 질병에서 만성 질병으로, 병리적 소인에 의한 질병에서 비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점점 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병리학적으로 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병리적 변화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거야가 명확하게 설명되는 게 감염병이에요. 근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얘가 왜 걸리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염질환이 줄어들고 비감염성, 결국은 세 가지 내용이 다 같은 말이죠. 감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가 됐고,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에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거고요. 자, 전인적 모형 또는 총체적 모형 또는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주요 이론, 요게 지금의 건강을 설명하는 가장 주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여기에 사실 다 자주 나와요.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 모두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전인적 모형을 쭉 설명드리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되게 난감해요. 저걸 뭔가 모르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뭐라는 거지? 저거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저거 문장을 다 외워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문장을 어떻게 외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생소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여러 번 보다 보면요, 그냥 딱 보면 저거 전인적 모형 설명 이게 딱 와요. 그래서 막 지금 이거를 문장 자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팔려고 하지 말고, 어떤 요소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랑 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만 잡아줄 건데, 사실 전인적 모형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보면은, 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인간은 나를 둘러싼 사회, 그 다음에 나와 내 안에서도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 이런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심플한 존재가 아니야. 나의 내부와 외부, 내 스스로 안에서도 상호작용을 하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랑도 상호작용을 하는 게 인간이야. 그러면 사람의 건강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심플하게 설명할 수 없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 요인들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돼 라고 보는 게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이란 사회랑 내부 상태, 나를 둘러싼 사회, 그 다음에 나의 내부 상태, 이런 것들이 역동적인 균형 상태래요. 역동적이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건강 정의할 때 과거는 정적인 개념이었지만 현대 와서는 동적인 개념, 연속성 개념을 강조한다라는 게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와 내부 상태가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잘 균형을 이룬 상태가 건강이야 라고 하고요. 자, 질병은 그럼 뭐다? 내가 원래는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은 어떤 위협이 와도 잘 적응을 하고 대처가 가능할 텐데, 적응력이 감퇴가 됐어요. 조화가, 균형이 깨졌어요. 그럴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래서 건강과 질병을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요? 연속선 상에 있다라는 거죠.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한두 가지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전인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전인적 모형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환경, 생활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가지다. 환경, 생활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쵸 랄론드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4가지 유전적 요인, 환경 요인, 생활습관, 보건의료 체계 그게 그대로 전인적 모형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생물학적 환경, 물리학적 환경,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환경까지도 넣고 있고요.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가활동, 소비 패턴, 식습관 같은 것들이죠. 생물학적 특성은 유전적인 소인, 유전적 소인을 의미하는 거고 보건의료 체계는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도 사람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강조가 됐죠. 그래서 그 4가지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게 이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 홀리스틱 모델이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4가지 건강 모형 살펴봤는데 이제 요 건강 모형은 그래서 생의학적, 생태학적, 사회생태학적 그리고 전인적 모형까지 시대 흐름상 쭉 연결이 되는 거고요. 생의학적 모형에서 질병 원인은 오로지 병원체 요인 하나다. 생태학적 모형의 구성 요소는 병인, 숙주, 환경이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의 구성 요소는 병인이 빠지고 개인의 행태 요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숙주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개인의 행태 요인, 그 다음에 마지막 전인적 모형에서는 생물학적 특성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생활습관, 보건의료 체계 요 4가지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4가지 모형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질병의 자연사 및 예방에 대한 게 나오는데 질병의 자연사랑 예방은 거의 공중보건에 그냥 매년 한 몇 개 지역에서는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그만큼 공중보건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에서는 수도 없이 출제가 되고 보건행정에서도 간간히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질병 발생에 대해서 병인, 숙주, 환경의 관계가 균형이 파괴돼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앞에서 봤던 역학적 삼각형 모형. 또는 생태학적 모형에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레벨과 클락이라는 사람이 질병의 자연사 과정을 5단계로 구분을 했대요. 요 클락이 누구냐면은 아까 생태학적 모형의 마지막에 한 줄 클락이라는 학자가 병인, 숙주, 환경 3원론을 제시했다. 클라크. 그게 이 사람이에요. 클락. 같은 사람이어서 결국은 생태학적 모형을 베이스로 해서 질병 발생의 자연사를 설명하는데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자연사라고 해요. 그럼 질병 발생의 자연사는 뭐겠어요? 질병이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가 자연사겠죠. 그것을 5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마다 예방 조치를 제시한 게 이 질병의 자연사 5단계라는 건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1단계랑 2단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맨 위에 1단계 그 비병원성기랑 초기 병원성기를 병원성 이전기라고 교재에는 되어 있죠. 지금 제 PPT를 조금 제가 잘라놔가지고 그런데 그다음에 불현성 질병기, 현성 질병기 회복기를 병원성기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단계인 비병원성기랑 2단계인 초기 병원성기는 질병에 걸리기 전. 그래서 병원성 이전, 질병에 걸리기 이전 단계다라는 거고요. 자, 불현성 감염기, 현성 감염기, 회복기는 질병에 걸린 상태, 그래서 병원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1단계 비병원성기는 우선 얘는 병인, 숙주, 환경 3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 비병원성기에서는 병인, 숙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이 유지된 상태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질병 예방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더 건강해지게 건강 증진 활동, 환경 개선, 식습관 개선, 그 체력 증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 증진 활동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2단계를 초기 병원성기라고 하는데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코로나19 요즘에 또 한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변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자극하지만 나는 아직 안 걸렸어. 근데 계속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야. 그것을 이 초기 병원성기, 병인의 자극이 형성됐다. 하지만 내 몸에 아직 안 들어왔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게 예방적,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했죠. 그러한 예방을 특수 예방이라고 해요. 특이적 예방, 특수 예방. 그럼 여기는
자,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먼저 이 초기 병원성기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내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코로나 예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 서로 다른 바이러스잖아. 자, 내가 홍역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코로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역 예방접종을 하면은 뭐만 예방해요? 홍역만 예방해요. 그래서 특별한 무언가 하나만 예방하는 것을 특이적 예방, 특수 예방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는 왜 특이적 예방, 특수 예방이 들어가냐? 병인이 자극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병인을 막기 위한 예방을 해야 된다. 그것을 특이적 예방, 특수 예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단계였던 비병원성기에는 비특이적인 예방을 한다라고 해요.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두루 막을 수 있는 것. 어떻게? 잘 먹고 영양 섭취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나의 체력을 증강시키고 이런 것들은 비특이적인 예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이적 예방, 특수 예방은 특별한 무언가를 막는 것.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 병인이 자극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병인을 막기 위한 특수 예방이 들어간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 전에 하는 예방을 1차 예방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 또는 불연성 질병기라고 해요. 질병에 걸리긴 했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왜 코로나도 한참 유행할 때 걸렸을 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 잠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염병은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뭐 암이 진행이 돼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보통 암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보통 3기에서 4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없던 기간을 불연성 감염기, 불연성 질병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인이 숙주 몸에 들어와서 숙주가 그 병인의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면역 반응은 일어나고 있지만 증상은 없는 단계.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어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 코로나로 확진받았대. 그럼 나도 걸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아직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 빨리 뭘 해봐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죠. 빨리 검사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자, 그래서 무슨 검사한다 그럼 무조건 여기 3단계에 들어가요. 집단검진이든 건강검진이든 선별검사든 뭐든 간에 질병에 걸렸고 안 걸렸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검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사가 나오면 무조건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단계는 현성 감염기, 현성 질병기 뭐예요? 증상이 나타났어요. 질병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미리미리 치료를 해서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4단계. 자, 마지막 회복기 또는 사망인데 내가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던가 또는 그 질병으로 사망할 수가 있겠죠. 회복을 한다라면은 이제 재활을 통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신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재활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5단계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1단계와 2단계를 1차 예방이라고 했고요. 레벨과 클락이 얘기한 것으로는 자, 여기 이 3단계와 4단계를 2차 예방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까지가 2차 예방이고 회복 또는 사망, 그래서 재활 단계. 그래서 남아있는 내 질병에 걸리고 다 회복이 됐는데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재활을 3차 예방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분류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도 여기 보면 2차 또는 3차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질병의 자연서 5단계는 감염병에 대한 설명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왜 병인 숙주 환경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 자체가 이걸 얘기했던 때가 병인이 명확한 감염병, 그러니까 생태학적 모형을 주장하던 시기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만 가지고 설명한 건데 이게 너무 좋은 이론이고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감염병보다는 뭐가? 만성질환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가지고도 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예를 들어서 뇌경색으로 증상이 딱 와서 마비가 와서 내가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서 재활치료를 보통 같이 하잖아요. 바로. 그러면 이게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야? 재활을 위한 치료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성질환에서는 이 4단계와 5단계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은 이거를 2차다, 3차다라고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신 다 개정되어 있는 보건학교제라던가 예방의학교제는 여기를 3차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맞아. 사실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 나타난 다음에 하는 치료가 재활이 같이 들어가 보통. 그래서 얘를 3차로 지금은 다 분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대체 공부를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냐라는 게 고민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시험 문제로는 다 그냥 2차 예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예방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다음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1번 조기 발견, 2번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3번 재활, 4번 예방접종 이렇게 나왔다. 그럼 둘 중에 뭐를 골라야겠어요? 얘를 골라야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 그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시험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의도 파악이에요. 이거 보고 이거 문제 오른데 나중에 이의 제기해야지. 안 먹혀. 왜냐면 근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럼 이 출제자는 얘를 2차로 보고 얘를 3차라고 생각하고 출제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1단계부터 5단계. 자, 그래서 질병 발생 과정을 다시 단계를 살펴보면은, 자, 1단계가 비병원성기라고 했어요.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주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자, 숙주의 저항력이나 환경 요인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어떤 그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비병원성기에 해당이 되고요. 2단계인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이 자극을 시작했다. 그래서 숙주가 그 병인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예방접종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3단계의 불연성 질병기는 병인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숙주의 반응이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증상은 없다. 그래서 전염병은 잠복기, 만성질환, 비전염성 질환은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자, 4단계의 현성질병기라고 하는데, 현성질병기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변화가 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겠죠. 자, 5단계는 회복기라고 했죠. 그래서 재활의 단계다. 그래서 질병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는 것,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회복기라고 했죠. 그래서 예방 단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1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서 질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게 1차 예방이에요. 자, 건강한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인구 집단의 건강을 보호, 증진해서 질병 발생을 아예 막는 것이죠. 방법으로는 두 가지, 건강 증진과 관련된 방법이 있고 특이적 예방이 있다. 그래서 이 건강 증진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디에? 1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질병 예방, 적극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주는 게 질병 예방의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은 생활 환경, 적절한 영양 섭취, 적절한 쾌적한 의복, 뭐 휴식시설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보건교육,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건교육 이렇게 나오면 그냥 1차 예방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건지도뿐만 아니라 뭐 성교육, 결혼상담, 퇴직자 준비, 이런 생활상담도 다 1차 예방의 범주로 넣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1단계에 행하는 건강증진 활동이고요. 그래서 건강증진에는 이제 환경 개선 같은 것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뭐 환기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무슨 특별한 질병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1단계에 해당하는 예방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단계에 하는 게 초기 병원성기에는 특이적 예방을 한다라고 했어요.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 병인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명확하게 병인이 파악이 됐을 때는 요 이제 1차 예방 중에서도 특이적 예방이 들어가는 거고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이 가장 대표적인 특이적 예방이 되겠죠. 그거 외에도 사고 방지 대책. 예를 들어서 어디 시설물이 조금 뭔가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추락사가 발생되기 쉬운 장소야. 그럼 거기를 이걸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의 사고만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2단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대책. 우리가 일반적인 두루두루 환경 개선은 1단계에 해당이 되지만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대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벤젠을 취급하는 작업장이에요. 그러면 벤젠으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있겠죠. 그래서 그 벤젠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이적 예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단계의 초기 병원성기에 해당하는 예방 대책이다. 자, 2차 예방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질병이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증상이 없는 단계다.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게 2차 예방이다라고 했고요.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증상이 없을 때 미리 발견해서 미리 치료가 들어가고 격리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죠. 비전염성 질환,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은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고 생존율도 증가해요. 우리가 암 같은 경우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치료하면은 보통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 몇 차까지, 항암 몇 차까지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근데 증상이 없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1기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간단한 수술이나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성질환은 더더구나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3차 예방, 재활이나 사회복귀 단계다라고 하는데, 자, 재활, 신체적,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있을 때 그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활동이 3차 예방이다라는 거. 자, 3차 예방은 우리가 의학적 재활과 사회적 재활, 직업적 재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직업적 재활을 사회적 재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재활 또는 직업적 재활. 그래서 사회로 내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활인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어떤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활인 거고,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남아있는 기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을 사회적 재활, 직업적 재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건의료에 대한, 요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 보건의료 기본법에 대한 정의 정도가 조금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우선 의료와 보건의료의 차이점은 뭘까요? 뭔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료는 뭐예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보건의료는 치료받는 거 플러스 뭔가 예방도 들어갈 것 같고 증진도 들어갈 것 같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의료는 오로지 의학적인 지식과 수단, 그래서 의술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의료라면은, 보건의료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묶어서 보건의료. 그러면 보건의료의 범위가 이렇게 넓고 거기에 일부분이 의료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의료인과 그래서 보건의료인도 나눠보면은, 의료인은 이제 의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자, 요거는 뒤에 우리 그 보건의료 자원 쪽 들어가면은 의료법에 대한 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자, 그럼 보건의료인은 뭐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보건의료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등 모두가 다 그 보건의료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보건의료 기본법, 아까도 잠깐 건강권 할 때 거론이 됐는데, 보건의료 기본법을 통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국가가 해야 될 것들, 국가의 책임,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뒤로 또 이제 법이 계속 나오거든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뭐 사회 건강증진법, 지역사회보건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모든 법에서 목적은 되게 중요해요. 각 법들의 목적이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되게 많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에서 목적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을 보시면요.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뭐를 정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요.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뭘 해야 되는지 책임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뭐고 국민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걸 책임져야 한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을 해놔요. 이걸 토대로 뭘 추구하느냐? 보건의료 발전, 국민의 보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래서 요거 보건의료 발전,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여기를 좀 잘 받으실 게 이게 법 목적을 다 적어놓고 이거 무슨 법이게 하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다음 중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2. 국민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증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맨 뒤에 것만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요 다 좋은 말이거든. 그 누가 누구 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봐두셔야 돼요. 이거는 법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한 번씩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기본 이념은 앞에 우리 건강권 할 때 기본 이념 나와서 제가 쭉 읽어 드렸으니까 얘는 넘어가고, 자, 법에서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보건의료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 같은 거예요. 보건의료는 뭐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다 묶어서 보건의료라고 했고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래서 자,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이 하는 활동, 그것을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해요. 자, 보건의료인은 누구다? 보건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외에 이런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건의료인이라고 하죠. 자, 보건의료기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관이라면은 병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 보건의료기관은 이런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보건진료소 이런 데들 다 포함해서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죠. 보건의료정보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묶어서 보건의료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화 박스에 보건의료 기본법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심화로 넣어놨긴 했지만 시험 문제에 한 두어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2009년 문제에 나온 적 있고 2021년에 또 나온 적이 있고 얘는 또 출제가 가능한 내용이어서 그냥 지금 간단하게 한번 쭉 보고 가면은 우선 책임과 권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 등을 좀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는 어떤 책임을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법, 제도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재원, 돈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등 건강 관련 물품, 건강 관련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위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고요. 자, 모든 국민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자,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권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요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인데, 국민의 권리, 여러분은 이런 권리가 있어요. 건강권.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와 가족의 건강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보건의료 시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은 정보를 공개해 줘야 돼요. 뭐 굳이 알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보건의료 시책의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있는 내용은 뭐 되게 많은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 보고 나면 의무기록 사본 띄워올 수 있죠. 그게 알 권리예요. 내 의무기록에 대한 거 내가 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나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의무기록을 보거나 사본을 교부받아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요청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혼수 상태라던가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족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님, 자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배우자의 직계 존속, 뭐 이렇게 그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뭐 뭔지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가족들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의 치료 방법, 내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내가 의학적인 연구 대상이 될지 말지, 그래서 연구에 참여할지 말지, 장기 기증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뭘 알아야 결정을 하지.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그러면 의료인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진료보고 나왔는데 내 진료실에 있던 어떤 직원이 나와가지고 지하철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야. 그럼 절대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나의 그 비밀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나의 의료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비밀 보장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도 있겠죠. 국민의 의무 보시면은요,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겠죠.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건강을 위해하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광고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기구,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거나 이래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권리와 의무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발전계획 수립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보건의료 기본법에 의거해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 다 5년이에요. 그래서 5년마다 수립을 하고요. 자, 이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모든 계획에는요, 기본 목표, 추진 방향, 사업 계획, 추진 방법, 자원 조달 관리 방안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모든 계획마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병원이 있고 병원마다 침상수가 있겠죠. 침대수. 그런 거에 대한 관리 시책인 거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 자,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계획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에는 통계, 정보관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고, 자,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좀 뽑아서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보건의료 분류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